대한민국 인천. 어느 한 인천국제공항에서 가까운 식당에서 음식과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는지 외국 승무원들이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핸드폰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 정말 또 중국에서도 소매치기 당하더니 한국도 역시나 똑같은 나라였어. 이 승무원의 핸드폰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정말 소매치기를 당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프랑스 파리에 사는 로즈입니다. 창가에 앉아 있을 때 멀리 파리에 반짝이는 불빛이 춤을 추고 도시의 리드미컬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소용돌이 치는 파리. 제 고향인 빛의 도시는 언제나 저에게 편안함을 주는 도시였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그저 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몽마르트르의 예술적인 동네에서 자란 저는 창의성이 많은 사람들 근처에서 자라났습니다. 걸음걸음마다 우아함이 묻어나는 조각상 같은 모습의 어머니는 전직 발레리나로 현재 명문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셨죠. 늠름한 외모를 가진 아버지는 연극 연출가였습니다. 예술, 음악, 공연이 제 피 속에 흐르고 있었죠. 어렸을 때 저는 발레의 우아함에 매료되어 어머니의 연습실에 자주 몰래 들어가곤 했습니다. 발밑에 차가운 나무 바닥과 배경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선율, 그리고 말 한마디 없이 춤으로만 표현하는 것은 정말 멋있었어요. 하지만 발레보다는 다른 무대, 즉 할리우드의 세계를 동경했습니다. 동네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미국 영화는 정말 재밌었어요. 화려한 영화배우, 레드카펫 행사, 눈부신 할리우드의 세계는 고즈넉한 파리 생활에서 멀리 떨어진 또 다른 세계처럼 보였답니다. 저는 할리우드 배우들처럼 되고 싶었답니다. 파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패션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한 얼굴들이 눈에 띄었죠. 저는 어머니의 큰 키와 아버지의 뚜렷한 이목구비를 물려받았지만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가려진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저희 외모는 주위의 사람들보다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점점 괴로웠어요. 배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수많은 오디션부터 리허설까지 하루하루가 제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오디션에서는 수년간 이 길을 걸어온 재능 있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제 자신을 종종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발산하는 빛은 매혹적이면서도 위협적이었습니다. 가끔 대기실에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경쟁심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유난히 혹독했던 겨울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제게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역할에 대한 기대감으로 스튜디오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이목구비를 가진 키가 크고 매력적인 다른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었고 그녀가 이 도시에서 유명한 여배우인 바네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그녀의 말투와 행동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녀의 기세에 눌려서 결국에 그날 저는 배역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패배감에 빠져있는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을 그녀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는 없는 바네사의 장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감일까? 경험일까? 아니면 순수한 행운일까? 그 시절은 제 선택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서인지 늘 암울했어요. 어느 날 저녁 오디션을 보고 난 뒤 지쳐있는 상태로 생강변을 산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석양의 황금빛이 물에 반사되어 강변에 늘어선 유서, 깊은 건물들이 있는 곳을 산책하다가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거리 연주자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 음악은 제 영혼을 울렸답니다. 멜로디에 푹 빠져 전 제 옆에 앉은 남자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시아계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끝나자 그는 자신을 유럽의 예술적 중심지를 탐험하는 중국 여행자 리 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일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가 정말 얼마만인지 몰랐네요.
리 웨이는 온화한 태도에 저는 반했습니다. 며칠 후 파리의 대로변에 늘어선 아늑한 카페에서 리 웨이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리 웨이는 중국의 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프랑스와 너무 다른 중국 땅에 대한 그의 이야기는 매력적이었어요. 리 웨이는 드넓은 계단식 논, 고대의 전통, 잠들지 않는 번화한 도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에게는 베일에 쌓여 있고 쉽게 접할 수 없는 중국 영화 산업에 대한 그의 이야기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자신을 영화 제작자라고 소개한 리 웨이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것에서 대해 이야기를 했고 저는 다시 배우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중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의 말을 들은 저는 도전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런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의 이야기에서 뭔가 제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랑은 다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시선을 회피했고 중국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말로 돌리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새로운 가능성 때문에 눈이 멀어 애써 무시했답니다. 그리고 중국 제품을 사달라고 고집하는 것, 자신의 혈통에 대한 노골적인 자부심, 특히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 등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었어요. 어느 쌀쌀한 저녁, 에펠탑의 황금빛 불빛이 앞길을 비추는 생강변을 걷고 있을 때 리웨이가 중국으로의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촬영지를 둘러보고 감독을 만나고 배역을 맡을 수 있는 여행이 될 거야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망설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시아 쪽으로는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중국에 모험담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베이징으로 향하는 비행기는 기대와 불안, 약간의 설렘 등 여러 감정이 뒤섞인 여정이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는 순간 현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언어, 공기, 환경 등 모든 것이 파리의 안락한 익숙함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흥분되었어요. 그리고 경사가 심한 지형과 고대 설화가 속삭이는 만리장성은 매혹적이었어요. 그리고 자금성도 정말 멋있었답니다. 하지만 서서히 저는 중국에 대한 좋은 환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이드이자 동반자였던 리웨이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의 온화한 태도는 교활함으로 변해버렸죠. 배역에 대한 약속과 감독과의 만남은 왜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 말을 하면 회피하더군요. 리웨이는 특정 주제에 대한 혐오감과 가끔씩 비밀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종종 몇 시간 동안 사라져 낯선 땅에 저를 혼자 남겨두곤 했죠. 저는 이러한 거를 문화적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베이징의 번화한 재래시장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장신구를 구경하는 데 열중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무언가 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지갑을 빼앗겼고 도둑은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황한 저는 리웨이에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리웨이는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 호텔로 돌아온 리웨이는 모든 사건에 대해 모르는 척하며 마침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전말을 되짚어보니 도둑은 다름 아닌 리웨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리웨이의 호주머니 속에 제 카드가 살짝 삐져나왔기 때문이죠. 제가 사랑하고 믿었던 바로 그 사람이 저를 배신한 것입니다. 상심에 휩싸여 타국에서 발이 묶인 저는 상실감과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저를 속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에게 따지기로 결심했지만 그는 미안해, 로즈라는 메모만 남긴 채 사라져 버렸습니다. 상심에 휩싸여 무일푼이 된 채 낯선 땅에서 발이 묶인 저의 마음가짐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활기차고 이국적으로 느껴지던 베이징의 번화한 거리는 이제 위협적이고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후 며칠은 흐릿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과 친절한 현지인들의 도움으로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신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생생한 기억은 이제 기만의 쓰라림으로 더럽혀졌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저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습니다. 리웨이의 배신으로 인한 고통이 크게 다가와 너무 힘들었어요. 의도치 않게 저는 리웨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시아인에 대한 분노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나 동료들과 아시아 국가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충격적인 경험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누군가 중국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분노는 다른 아시아 국적의 사람들로까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식당, 행사, 심지어는 사람들과의 교류조차 피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배신과 전체 문화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행동 사이의 경계가 제 마음속에서 모호해졌습니다. 전 그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하늘에 매료되어 있었고 구름 위로 날아오르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변화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전 배우를 포기하기로 하고 고민 끝에 에어프랑스의 승무원으로 입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서비스 에티켓부터 비상 절차까지 모든 것을 다루는 강도 높은 모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친 훈련 속에서도 저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늘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피난처 같은 곳이었죠. 제 동료들은 세계 각지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마다 독특한 사연과 꿈,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진 활기찬 스페인인 클라라를 비롯한 몇 명과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웃음과 비밀을 공유하면서 긴 비행을 견딜 수 있었고 심지어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비행 전 브리핑에서 다음 목적지가 대한민국 인천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중국에서 겪은 불행한 일로 인해 생긴 아시아 국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에 발을 내딛는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불안감을 감지한 클라라가 한국은 그렇지 않아. 정말 모두가 친절하고 살기 괜찮은 것이야. 라고 위로해 주었지만 두렵긴 두려웠습니다. 인천으로 내려오는 길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전통 건축물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조화를 이룬 거대한 도시는 어스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고 공항을 빠져나가면서 저는 또 베이징에서처럼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터미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따뜻함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 언어에 능통한 공항 직원들이 수속 절차를 매끄럽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중국에 갔을 때는 거대한 느낌만 들었지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공식 수속을 마친 후 저희 일행은 인천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서울거리는 음악과 조명, 맛있는 한식 냄새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풍부한 과거와 미래를 모두 포용하는 느낌의 문화적인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근처의 번화한 레스토랑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음식은 맛의 향연이 펼쳐졌고 서비스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날 무렵 제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식사의 여운을 만끽하며 레스토랑을 나설 때 저는 순간의 추억을 저장하고 싶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휴대폰이 없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모든 연락처, 사진, 추억이 그 기기에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순간 소매치기를 당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제가 당황하는 모습을 본 친절한 한국인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수라고 했습니다. 그는 몸짓과 서툰 영어를 섞어가며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식당으로 안내하고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 공항 분실물 센터로 안내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제 휴대폰은 분실물 센터에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을 건네받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낯선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돌렸지만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만 지었습니다. 단순한 친절의 행동이었지만
제가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던 편견이 깨졌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으로 민족과 나라를 일반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서울에서 눈을 떴을 때 전날 저녁에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시는 더 많은 이야기와 교훈을 약속하며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행을 많이 즐겨본 클라라는 서울의 숨겨진 보물을 탐험하며 하루를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북촌 한옥마을에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한옥이라 불리는 한국 전통 가옥이 늘어선 좁은 골목을 걷는 것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구석구석마다 한국의 유구한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현지 장인들이 전통 도자기를 만드는 동안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았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소박한 시절의 즐거움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번화한 명동거리로 향했습니다. 패션 부티크, 화장품 가게, 포장마차 등이 미로처럼 늘어선 이 쇼핑 천국은 감각 과부하 상태였습니다. 스타일에 대한 예리한 안목을 지닌 클라라가 앞장서서 K-패션과 K-뷰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쇼핑을 즐기며 한국의 유명한 길거리 음식인 떡볶이를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매콤한 맛에 깜짝 놀랐어요. 저녁이 다가오자 저희는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자전거를 빌려서 고요한 강변을 따라 페달을 밟으며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 전통 목욕탕인 찜질방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뜨거운 탕에 몸을 담그고 활력을 되찾아주는 바디 스크럽을 받은 후 하루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서울을 오가는 비행이 잦아졌고 방문할 때마다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장소보다 더 제 마음을 움직인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택시 기사님부터 길거리 음식을 파는 할머니, 아줌마들까지 제가 웃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덤으로 간식을 건네주시는 분들의 따뜻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회복력과 용서, 그리고 다름을 포용하는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생은 씁쓸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우리를 발전시키고 그 순간의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을 포용하며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도록 가르쳐 주었답니다. 로즈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대한민국 서울. 한 미국인 여성이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직원이 어떤 이야기를 꺼내자 갑자기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사기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성형외과 직원들이 설득을 해보지만 잘 안 되는 모양인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 때문에 미국인 여성이 화를 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오레곤주의 작은 마을에 사는 메리입니다. 해가 막 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살던 작은 마을이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오래된 떡갈나무와 더 나은 시절을 보냈던 집들이 늘어선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구석구석 추억이 깃들어 있고 골목마다 추억이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마을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제 옆에 벽이 꽉 막힌 느낌이랄까요? 저는 항상 열심히 살아왔어요. 인생은 제게 수많은 도전을 던져주었지만 저는 결단력과 근성을 가지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제인을 혼자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인의 웃음, 천진난만한 질문, 꼭 안아주는 포옹이 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 상황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식료품점은 수년 동안 저희 직장이었습니다. 통로는 익숙했고 제품은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았고 단골 고객들은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앞치마를 두르고 이름표를 달고 미소를 지으며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매니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의 침울한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메리, 미안하지만 당신은 오늘까지만 일해야 할 것 같군요 라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더군요. 그 말에 전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좋지 않아 매장에서도 인원을 감축하고 있었고 저도
그 희생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도 벌써 5년 넘게 일했는데 그 해고 대상이 저인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흉한 왼쪽 뺨의 흉터 때문인가도 생각했었죠. 3년 차로 일할 때 정리하다가 날카로운 것에 베어서 생긴 자국인데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치료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저에게 큰 컴플렉스였고 아마 해고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청구서는 어떻게 지불할까? 제인을 어떻게 부양해야 할까? 미래가 암울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제인을 위해 강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짐을 싸고 있을 때 한 줄기 희망이 왔습니다. 한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 편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순간에 저의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었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쥐고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호기심 많은 제인이 제 어깨 너머로 파란 눈을 크게 뜨고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제인이 봉투에 그려진 화려한 엠블럼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건 편지란다. 한국 한 달 살아보기 이벤트에 당첨되었다고 적혀 있어. 제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저희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휴가 같은 거야. 예전에 마트에서 응모하라고 해서 그냥 생각 없이 했었는데 당첨이 된 것입니다. 한 달을 사는 응모였는데 다양한 나라 중에 한국으로 당첨된 것입니다. 생활비와 숙소도 제공해주는 플랜이었습니다. 우리 둘은 그 자리에 잠시 앉아 그 소식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둘 다 한국처럼 멀리 떨어진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밖을 여행해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모험을 떠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이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한국은 솔직히 저는 잘 모르는 나라였거든요. 그나마 요즘 유행하는 K-팝, 삼성, 현대나 삼성도 어렸을 때는 일본 기업으로 알았으니까요. 그래도 당첨된 거에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출국 전 며칠 동안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우리는 지역 도서관을 방문하여 한국에 관한 책과 다큐멘터리를 빌렸습니다. 제이는 끝없는 호기심으로 배우고 싶은 문구,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함께 모여 앉아 인사말과 공통 질문을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웃으며 말하며 발음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가오는 모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친구와 이웃들은 흥분과 부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톰슨 부인은 제인을 위해 여행 일기를 쓰라고 다이어리도 선물해줬고, 젊은 시절 한국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마르티네즈 씨는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 봄 벚꽃의 아름다움, 길거리 음식의 맛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몰랐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출발 전날 밤, 우리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인의 방은 야간 조명의 은은한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제인이 고민형에게 앞으로 겪게 될 모험에 대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길을 잃으면 어쩌지? 말이 안 통하면 어쩌지? 그러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해준 황금 티켓인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출발의 기회이자 제인에게 작은 마을 너머의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죠. 출발하는 날 아침은 화창한 햇살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택시가 밖에서 경적을 울리며 여행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고 문을 잠그는 순간 저희의 마음은 희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탑승구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이는 고민형을 꼭 껴안고 신기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가는 거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고 밖으로 나오자 선선한 바람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공항의 규모는 매우 컸고 한국어와 영어로 된 안내 표지판이 여행자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얼굴이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효율성이었습니다. 간소화된 출입국 절차부터 고속열차까지 모든 것이 시계처럼 잘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이는 터치스크린 키오스크와 자동화된 통로를 가리키며 기술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낯선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길을 안내해 주었고
심지어는 지역 별미를 추천해 주기도 했습니다. 고향의 번잡함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풍경이었죠. 제가 괜한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식사는 전통 식당에서 했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앉았고 친절한 웨이트리스가 우리에게 요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인과 저는 김치, 불고기,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대담하고 매콤한 맛으로 미각이 폭발하는 기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멀리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음악과 웃음소리, 길거리 음식 냄새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제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설렘으로 반짝이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번 여행이 특별할 거라는 걸 알았죠. 서울은 대조의 도시였습니다. 고궁 위로 고층 빌딩이 우뚝 솟아 있고 전통 찻집 옆에는 현대식 카페가 자리 잡고 있었죠. 제인과 저는 이 도시를 탐험하며 경이로움과 발견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냈어요.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하여 그 웅장함과 역사에 감탄했습니다. 제인은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사진 포즈를 취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또한 도심 속 평화로운 오아시스인 청계천을 따라 산책을 했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였어요. 가장 좋았던 것 중에 저는 재래시장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시식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제인은 떡볶이를 먹어보고는 매워서 잘 먹지 못했지만 그래도 땀을 흘려가면서 계속 먹더군요. 매운 음식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사로잡은 것은 광경과 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전통 놀이를 가르쳐준 어르신부터 세계 여행에 대한 꿈을 공유한 젊은 예술가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의 한국 여행에 특별한 장을 더해 주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인과 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웃고 울고 희망과 꿈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가를 넘어 마음의 여행이었습니다. 또 서울에서 우연히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무인 매장이었습니다. 처음에 제인과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제인은 스낵, 음료, 장신구로 가득 찬 작은 가게를 둘러보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붙어있는 작은 메모를 집어 들었습니다. 메모에는 필요한 것을 가져가시고 계산은 상자에 넣어주세요. 신뢰가 우리 가게의 신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전히 신뢰로만 운영되는 매장이라는 개념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간식 몇 가지를 신중하게 고른 후 거스름 돈을 계산대에 정확히 넣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면서 한국 문화의 뿌리 깊은 정직과 성실함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신뢰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인의 기술에 대한 사랑은 우리를 서울 한복판에 있는 독특한 카페로 이끌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느 커피숍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내부에는 전자기기의 천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태블릿이 설치되어 있었고 로봇이 손님들에게 커피를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카페가 많은 편인데 바리스타가 없이 커피를 만들어주다니 너무 신기했습니다. 제이는 로봇 바리스타와 금세 친구가 되어 로봇에게 질문을 던지고 프로그래밍된 농담에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반면 저는 전통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 전통 차를 마시면서 한국 고전을 홀로그램으로 공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가던 중에 동네 공원 산책을 하다가 넘어져 무릎을 긁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고 저는 움찔하며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한 젊은 한국 여성이 제 옆으로 달려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일으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가방에서 연고약과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친절함에 감동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눈물이 핑 돌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괜찮아요. 마침 연고와 있었는데요.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만남이었지만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게 한국의 정이라는 건가요? 전 정말 감동했어요. 며칠 후 서울 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북적거렸지만 그날의 거리는 저에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상처의 무게가 너무 오랫동안 저를 짓눌렀기 때문에 전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붐비는 거리를 걸으면서 흉터가 있던 자리에 매끈한 피부를 만지작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제 컴플렉스인 왼쪽 뺨의 흉터를 치료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용 쪽이 기술도 워낙 좋고 비용도 저렴하다고
레딧 커뮤니티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받은 후 이동을 했습니다. 클리닉은 현대적인 건축물과 트렌디한 상점으로 유명한 서울의 고급 지역인 강남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세심한 서비스에 감동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유니폼과 전문적인 태도를 갖춘 직원들은 제가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에 답하고 두려움을 덜어주며 시술 과정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가격을 이야기했을 때 전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절대로 이 가격이 나올 수 없는데요. 순간 사기가 아닌가? 내가 원하는 시술이 아닌가 싶었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저렴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니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웠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김 선생님은 키가 크고 매우 훤칠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과거에 아픈 기억인 흉터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때 공감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는 수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제가 편안하게 수술에 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수술 마취를 했기 때문에 흐릿했습니다. 기계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 간호사의 부드러운 목소리, 김 박사의 안정된 손길. 깨어났을 때 붕대가 그 부위를 덮고 있었지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제가 마취에 깨어나는 동안에 제인은 간호사분들이랑 같이 잘 지내더라고요. 전 안심했습니다. 제인의 웃음과 이야기가 병실을 가득 채우니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제인은 엄마, 이제 더 예뻐지는 거야? 라고 물으며 흉터가 제거된 것을 언급하곤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붕대를 떼어내던 날은 감격스러웠습니다. 김 박사가 부드럽게 붕대를 벗겨내는 동안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통스러운 흉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는 매끈하고 잡티 하나 없는 피부가 있었습니다. 엄마, 공주님 같아졌어요. 제인이 기뻐 소리쳤습니다. 이 시술은 단순한 미용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힐링이 되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친절과 전문성은 제 외모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자신감이 생겼으며 새로운 목표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날 제인과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설 때 서울의 거리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더 밝아 보였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지원과 용기가 있다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지 시장을 거닐던 제인의 눈에 형형색색의 천을 파는 노점상이 들어왔습니다. 제인의 관심을 눈치챈 노점상은 그녀에게 다가가 한국 전통 매듭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노인은 민첩한 손놀림으로 실을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엮어내는 복잡한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항상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넘쳤던 제인은 그 옆에 앉아 매듭을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노인이 젊은이를 가르치며 문화와 세대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뜻밖의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또 다른 날, 저희는 동네 놀이터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는 동안 제인은 한국 아이들과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몸짓과 어눌한 말투로 가득 찬 아이들의 놀이는 보편적인 언어의 증거였습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아이들은 함께 웃고 놀고 서로 쫓고 쫓기며 장난감을 공유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두 팔 벌려 포용하며 적응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미식 여행은 또 다른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모험심이 강한 입맛을 가진 제인은 접하는 모든 한국 요리를 맛보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달콤한 빙수를 먹었는데, 망고 맛빙수였는데, 처음 먹어본 제인은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한국 전통 삼겹살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테이블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경험은 다양한 반찬과 함께 오감의 향연이었습니다. 평소 열정적인 제인은 떡볶이 다음으로 삼겹살을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제인이 배운 교훈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부터 적응력의 가치까지 제인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매듭을 만드는 노인이나 놀이터에서 만난 아이들 등 현지인들과의 놀이를 통해 제인은 공감과 친절을 배웠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제인이 낯선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기쁨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회복력,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은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인이 저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한국은 우리 고향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마음은 모두 같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자 저는 제인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살면 어떨 것 같아? 제인은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여기 좋아요, 엄마. 공원 아이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동네에 있는 친구들은요? 딸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정신적, 물리적 둘 다 치료를 해주었지만 미국에 뿌리를 두고 고향과 연결되는 인연이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에 사는 거는 포기를 했지만 한국은 짧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 아름다운 풍경, 깊이 있는 문화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저희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충만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소중히 간직해야 할 추억과 깊이 새겨야 할 교훈, 그리고 소중히 간직해야 할 우정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여정이 우리를 가장 많이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제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대한민국이라고 속삭이면서 이 모험과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 땅을 떠났지만 한국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메리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바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지하철에서 한 영국인 여성이 헤매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떤 한국인 여성이 다가오더니 영국인의 어깨를 톡톡 치고 다음에 한 행동에 대해서 영국인은 놀라고 맙니다. 영국에서는 어깨를 치는 게 무례한 행동이어서 그럴까요? 왜 톡톡 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올리비아이고 영국에서 온 교사입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의 행동,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해 왔습니다.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는 한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거든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처럼 영국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곤 했습니다. 지하철은 만원인 경우가 많았고 아침 출근길의 북적거림은 제게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저를 짜증나게 하는 사소한 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지연되는 연착이나 혼잡한 차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포장지를 바닥에 던지는 사람, 헤드폰 없이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는 사람. 실례합니다. 라는 인사 없이 서로를 밀치는 사람들을 보곤 했죠. 모두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할머니가 차에 올라타셨을 때가 기억납니다. 지하철은 만원인데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도 서 있던 터라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양보해드리고 싶었지만 아무도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고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우리 영국 신사라는 단어와 무색하게 매너는 어디로 간 걸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무심해졌을까요? 하지만 완전 그런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딱 한 번, 친절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를 도와주더군요. 이런 순간들이 제게 희망을 주었지만 그 순간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전 영국 지하철을 매일 경험한 후 다른 나라의 지하철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마침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교육 컨퍼런스를 위해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원래 한국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편이었답니다. 아무래도 같은 섬나라인 일본에 대해 흥미가 있었고 정서나 그런 게 조금 비슷하긴 했거든요. 90년대까지는 엄청 잘 사는 선진국이어서 그런가 듣고 보고 한 것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그다지 최근에 BTS 정도가 대단하고 인기가 많다 정도만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걸 지나가다 들었습니다. 전 축구에 관심도 없었기에 손흥민도 잘 몰랐고요. 그냥 우리나라에 비해 못하는 후진국 정도? 중국 옆에 있는 나라 정도였습니다. 여행을 유럽 말고는 한 군데도 가본 적이 없어서 교육 컨퍼런스를 가더라도 일본이나 중국이었으면 했죠. 친한 동료인 제이미가 일본으로 가는 게 정말 부러웠습니다.
지하철에 타기도 전에 인천공항의 엄청난 규모와 효율성에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의 여러 공항을 여행하면서 번잡함과 긴 대기열, 간혹 명확하지 않은 표지판 등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천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공항은 넓었지만 모든 것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도움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청결함, 최신식 시설, 입국 심사부터 수화물 찾는 곳, 교통편까지 매끄러운 흐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관문처럼 느껴졌어요. 공항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지하철을 타고 도시를 탐험할 생각에 더욱 기대가 되었습니다. 계단을 내려 역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얼마나 깨끗한지였습니다.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쓰레기 한 점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가 정말 지하철역인가? 아니면 고급 쇼핑몰인가?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발권 절차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명확한 표지판과 함께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이 깔끔하게 줄을 서서 차분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가 도착했을 때 서두르거나 밀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승객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탑승했습니다. 한국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지하철 안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책이나 휴대폰에 몰두하거나 그저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질서 정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좌석은 공기도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한 노신사가 차에 오르자 한 젊은 여성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이런 광경을 보다니 한국은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여행 내내 저는 작은 친절과 배려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고 승객들은 휴대폰 볼륨을 낮췄으며 전화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저는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물론 인상적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 지하철은 이럴 수 없을까? 서울은 무엇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걸까? 싶었습니다. 또 영국인의 특징 중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줄을 서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버스, 우체국, 심지어 찻집에서도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는 줄을 서는 에티켓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기다림의 예술이 정확하게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역마다 바닥에 승객이 서 있어야 할 위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시나요? 사람들은 실제로 그 표시를 따랐습니다. 마치 잘 안무된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모두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딱딱 맞게 움직였죠. 그래서 BTS나 블랙핑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가 싶었죠. 하지만 단순히 그런 표시 같은 것만 잘 찍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예의였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 고개를 살짝 숙여 사과했습니다. 관광객이 혼란스러워 보이면 현지인들이 다가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길을 찾으려고 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제 눈에는 미로처럼 보였어요. 갑자기 한 어린 학생이 다가와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설명해줬어요. 아주 간단한 행동이었지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더 많이 이용하면서 기다림의 미학이 단순히 줄을 서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존중과 배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꼭 배웠으면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효율성과 청결함에 반한 만큼이나 길을 잃은 적도 많았습니다. 지하철 네트워크는 방대했고 표지판은 이중 언어로 되어 있어 초행길인 저에게는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한승 노선을 갈아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표지판은 여러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여서 마치 회오리 바람에 휩쓸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을 때 60대로 보이는 친절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영어를 잘하지 못했고 저는 한국어 구절 몇 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손짓과 지하철 노선도 그리고 미소로 저를 올바른 플랫폼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낯선 두 사람이 말없이 소통하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보통 요즘 영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반대로 영어를 모르는 한국 사람이 영국 사람에게 한국말로 물어본다면 아마 100명 중에 9명은 안내해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머무는 내내 언어의 장벽이 친절로 허물어진 수많은 사례를 접했습니다. 매표기에서 표를 끊는 것을 도와주는 어린 학생부터 관광지의 올바른 출구를 알려주는 어머니까지 서울 사람들은 제가 길을 잃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않도록 해줬습니다. 전 또 낯선 사람을 관찰하고 그들의 이야기와 삶을 보는 거는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하철은 많은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죠. 제가 지하철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영국에서는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면 약간 낙담한 기분이 들 때가 많았어요. 피곤해 지친 얼굴,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서로 교류하는 일이 거의 없는 사람들을 보곤 했죠. 각자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개인주의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들이 있겠지만 모두가 공동체 의식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함께 웃고 가족들은 간식을 나누고 낯선 사람과도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중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울 지하철 객차 안에 앉아있던 저는 한 무리의 학생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무언가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고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옆에는 한 노부부가 이어폰을 나눠 끼고 음악을 들으며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작은 순간들이 연결과 공존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공공장소의 청결은 제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생활 수준이나 민족 수준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영국에서는 종종 지하철의 상태를 한탄하곤 했죠. 하지만 서울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역과 열차는 깨끗했습니다. 쓰레기를 거의 볼 수 없었고 청소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승강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소 직원들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공공장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자신의 쓰레기가 아니더라도 주워서 제대로 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20대의 여성분도 쓰레기를 끝까지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부주의해졌을까요? 약간 꼰대 같기는 하지만 예전의 영국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최근 들어 더 안 좋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식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안일해져서였을까요? 서울의 지하철은 공동체가 함께 공유 공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때 어떤 일이 가능한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시간 중 가장 가슴 따뜻했던 순간은 하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예상치 못한 친절이었습니다. 단순히 길이나 지하철 노선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고 기꺼이 도와주려는 마음이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느 쌀쌀한 저녁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누가 저에게 올 일은 없으니까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불신검문 같은 건가 싶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 젊은 여성이 장갑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손을 비비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여분의 장갑을 건네주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녀는 한국에서는 누군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여분의 물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행동이었지만 배려와 공동체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점이라고 봅니다. 자꾸 영국이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비교가 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서울 명동, 강남, 창덕궁 등 많은 곳들을 지하철 하나로 편하게 여행했고 전 무사히 영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영국으로 귀국한 후 다른 동료 교사인 제이미의 일본 도쿄 지하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교하는 게 역시 재밌죠? 하지만 들어보니 한국의 지하철에 더 장점이 많더라고요. 일본어 표지판은 영어가 적혀 있었지만 보기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포괄적이고 보기 쉬웠답니다. 일본 지하철보다도 역시 한국의 지하철이 더 깨끗했습니다. 일본 지하철에는 그 특유의 냄새가 나는데 동료 교사 제이미는 그게 거부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낙후된 지하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복잡해서 어디 출구인지 하루 종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신주쿠역에는 200개의 출구가 있어서 라멘을 먹으러 가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은 불편한 점이 없었거든요.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를 보고 정확하게 딱 예상 시간 그대로 찾아갈 수 있었답니다.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거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정말 현대적이고 디자인은 직관적이었고 겨울에는 온열 시트, 여름에는 에어컨 승강장 등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승객들의 행동이 너무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한국인의 정이라고 해야 하나요? 도쿄의 지하철은 질서정연했지만 비인간적인 느낌이 들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지 않았고 무언의 침묵의 법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느낌인지 대충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울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돕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지정석이 있고 공동체 의식이 전반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전 그래서 서울에 오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다른 지방 쪽의 지하철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